예, 안녕하세요. 예, 김상배입니다. 예, 오늘 세계 신안보 포럼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 세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사이버 안보의 함의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올해 초에 터졌는데요.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충격을 주었고, 그 전개되는 양상 속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의 발발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고, 전개되는 과정도 어떤 재래식 전쟁의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미래의 전쟁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논의했던 다양한 어떤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차적으로는 사이버전의 양상이라든지, 또는 SNS를 활용한 정보 심리전이라든지, 또는 우주 공간의 자산을 활용하는 어떤 데이터 전쟁, 또는 첨단 기술들, 인공지능이나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무기 체계에 적용되면서 그 활용되어지는 양상들을 좀 보게 되고,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면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국가만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제 사회도 관심을 갖고 또 참전하게 되고, 또 민간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수행되어지는 양상이나 전쟁의 어떤 수행 주체라는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 자체가 왜 일어났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전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어떤 이슈들과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인식의 공유와 협력의 메커니즘의 개발, 또 뭐 그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6월 달 다음 달에 진행하는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아마 그런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한국의 역할,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외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취지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그 세션의 그 라운드 테이블의 발표, 지금 주요 토론 어젠다를 던져 주실 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우리 전문가이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서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발표라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어떤 주제에 대한 제기 정도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서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실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소정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이버를 공부하고 연구해 왔던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것, 그리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이제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소에서 정책을 봤던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안보 차원에서 이 현상을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들 이제 제공하고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식탁을 차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그 한미 동맹 정상회의 이후에 동맹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사이버 분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 전문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세부적으로 열거가 돼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최상위 지도자들 한테까지 갔고,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잘해가야 되는 분야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지금 현상도 그렇고 현재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는 좀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작성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좌측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들이 앞으로 우리 국제 관계나 규범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왼쪽 글이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대내 정책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쓴 게 우측 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들은 여기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라서요. 혹시라도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요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CPI라고 폴란드에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민간 국제법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탈린 메뉴 1.0 때 간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그 UN GG 활동을 하면서 국제법에 대해서 그 대표단으로서 많은 활약들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건 자체와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그라운드로 여기 미국 얘기를 쓴 거는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지속적 개입을 하기 위해 미국이 전진 방어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폴 나카르손의 그 NSA 국장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왔던 것들이고 2018년 국방부 사이버 안보 전략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진 방어를 할 것이고 현재 그 전진 방어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헌트 포워드라는 액티베이션을 시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결국에는 미국 동맹 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사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같이 해왔고 같이 해결을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 미국이 표방하는 디펜드 포워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적인 경찰 역할들을 전 세계적인 경찰 역할들을 스스로 수행하겠다라는 그 천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기술 외교나 혹은 그 동맹에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양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특이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넣어놨고 그리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나토와 같이 그 긴급 대응팀이라는 걸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나토가 그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도 집단 대응이나 집단 방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이후에 그 회원국 중 역내 국가들 중에 부족한 국가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생기면은 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RRT를 파견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규정을 만들었고 이것들이 EU로 확장이 되면서 실제 우크라이나 지금 그 현재는 그 EU에서 파견한 RRT가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GG 내용이나 뭐 OEWG 내용은 이제 국제 규범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얘기는 이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무슨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이제 그 주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면 안 돼라고 정해놓은 국제법은 없지만 뭔가 하면은 되게 잘못된 행위구나.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뭐 안 좋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민간 전문가나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국가의 행위가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바로잡아지거나 혹은 규정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요.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뭐 통신이 안 됐을 때는 테슬라 산업주가 일론 머스크가 그 위성을 제공을 해준다라든지
혹은 뭐 민간 민병대 같은 개념들이 이렇게 그 개념의 행위자들이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지금 러시아에서 웹사이트 인증서가 만기된 웹사이트들이 이제 인증서 갱신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웹사이트는 뭐 인증서 갱신을 안 해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그 민간 서방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나 운영상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설명하고 혹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민간 행위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거를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한 거는 올해이지만 작년 11월에 그 미국 정부하고 계약한 민간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이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멜웨어 시스템이나 이런 그 멜웨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패치하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가 그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도 그 진행이 됐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사이버 무기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잘 다루는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그 디펜드 포워드라는 미국의 이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헌트 포워드라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국 혹은 협력을 하는 국가로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그 인적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컨시더레이션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분야를 잘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조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썼습니다. 사실 사이버 분야는 특히 그 이과와 문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나 안보 전략적인 이해 충돌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상호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한쪽과 저쪽이 이제 다른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제공을 하게 된다라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전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슈를 정확하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가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유엔에서 만들어졌던 국제 규범 논의들이 가졌던 뭐 CBM 그 실내 구축 조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논바인딩하는 그 규범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규범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제시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GG는 진행되지 않고 OEWG에서 2차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는 그 기존의 GG에서 국가 간 협의했던 규범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국가는 얼마나 잘 따르려고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우리 입장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CT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한 기술들을 원천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고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민간 전문가나 민간 기업들이 보여준 역할들은 그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개인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럴 만큼의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까지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원천 기술적으로 핵심 기술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일부만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나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룰메이킹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국가가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의견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프레임이 내부적으로도 필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자나 뭐 삼자 혹은 그 다중이해적 관계자들 간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플랫폼이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정보 공유 관련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서방 중심의 유사 입장국 간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부처 단위로 개별적으로 정보 공유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해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토 CCDCOE에 이제 기여국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 그 전문가나 자원들이 뭐 전쟁 중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전쟁 후에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자발적으로 민간 개인이나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가 이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동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법제도가 지금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안보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어느 국가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성이나 절차가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전,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정보전 그리고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한 대응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룰지. 그런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중국은 그대로 퍼다 나르지만, 거기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는 영향력이 크고, 그랬을 때 앞으로의 사실이라고 기억될 게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 이런 공격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정리가 돼 있는가, 이제 연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사이버 안보 전략에 반영이 되거나 한다라면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지 전략이나 선언적 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앞으로 토론이 더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서정 박사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되새겨봐야 되는 그 사이버전의 양상이라든지 특징, 또 주체의 다양화,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들을 정책 제안 삼아서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풀 레인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력과 신뢰 구축 조치, 또는 뭐 국제 규범, 기술, 정보 공유, 그리고 나중에 복구 지원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셔야 되는데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위해서 분야별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세 분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기술과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 쪽에 지금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시는 아주대학교의 김기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립외교원의 송태영 교수인데요. 최근에 정보 심리전 쪽 분야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방대학교의 그 선남별 교수님입니다. 아마도 이제 국방 분야나 군사 분야 관련된 쪽에 말씀을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세 분 토론 말씀도 듣고 또 플로어에서의 또 말씀도 좀 듣고 좀 다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짧게 이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토론의 재미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10분 넘지 않게 한번 9분 59초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다 어떻게 진행된다 또는 뭐 사이버전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담게 되는 어떤 그 사이버 분야에서의 어떤 그 화두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음 달에 진행하게 되는 그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제기하게 된 어떤 어젠다 이쪽에 글로벌 오디언스를 향해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던지는 화두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런 걸 좀 배우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장에다가 던지는 이런 자리인 부분이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리 얘기해 보는 시간이 아마 이 전체 라운드 테이블 포럼의 취지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이버 안보 두 개가 이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김기형입니다. 아주 좋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부각되어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또 사이버 보안 학과이기도 해서 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분야로 이제 저희가 사이버 보안 이런 게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학생들이 인력 양성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구나.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심리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쟁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똑같은 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가령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졌다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막았을까 이런 아마 공통의 화두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국방력,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 힘을 키워오고 그런 최선을 다해 왔겠죠. 이제 우리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겠지만 지금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양상들을 이제 잘 예측을 하고 있었을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체계 중에서 이 사이버 안보가 사이버 공격이 미치는 영향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보안 정도의 문제인가, 해킹을 하려고 하는 몇 개의 시도의 문제인가라고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갔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국가의 주요 여러 가지 그 방송, 언론, 인프라들, 인터넷 등등을 끊는 이제 그런 어떤 해킹으로 나타났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그 국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느껴진 거는 엄청난 아마 공포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그건 뭐 단순히 어떤 한 기관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거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런 투자 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이 사이버 전이 주는 어떤 영향은 생각보다 지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뭔가 잘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은 일단 우리의 힘을 좀 키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라 함은 아무래도 인력이겠죠. 이 사이버전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화되고 인터넷화되고 사이버화되면 되는 사회일수록 아마 그 공격의 여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러한 사이버 레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무지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인력을 일단 많이 좀 키우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이버 보안 학과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라 할까요? 사이버 보안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일단은 좋은 인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지는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놀라울 만큼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찾는데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동맹인데요. 이게 우리만 잘해서 될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여실히 보여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토하고 유럽 EU에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 긴급 대처 팀들 이런 팀들이 나가서 도와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은 그 스타링크가 보여줬던 그건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존의 동맹 체계들 그거가 마치 그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어떤 뭐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이건 좀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결국은 동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이버는 뭐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가 공격 방향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동맹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마치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듯이 이 사이버전에 대한 부분도 좀 연례의 행사로서 좀 여러 가지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싶은 것은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전쟁이 뭐 마치 실시간 방송하듯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하는 국가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요. 정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기고 있는 거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막 선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반대쪽이 그만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심리전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심리전 이뭐 제가 말씀드린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잘 어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느끼고 있는 당혹감 이런 거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역지사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사이버전만큼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동등한 자격에서 나토하고도 그렇고 좀 힘을 이렇게 결집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좀 발판을 삼아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안보 이런 어떤 포럼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이버전 이슈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주는 교훈,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인력 양성 문제하고 동맹이나 민간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또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하셨던 역할에 중심을 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국제정치학자이신 것 같아요. 예. 소프트웨어 공학자시기라기보다는 또 뭐 주제와 관련된 인식들이 수렴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태현 교수께서 소프트웨어 공학자처럼 코멘트해 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송태은입니다. 오늘 신안보 포럼이 이제 이번 연도가 2회거든요. 작년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신안보 포럼을 하다니,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포럼의 위상과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외교부 식구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전쟁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학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신안보를 연구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로서 이번 전쟁이 과거 공부와 현재 공부를 완전히 이어주게 하는 좀 그런 사례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전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협상에서는 국가 간에 자국의 힘을 굉장히 과장을 해서 내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왜곡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위협인 거죠. 그런데 전쟁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배틀필드에서는, 전장에서는 직접 경쟁하는 두 국가가 싸우잖아요. 맞짱을 뜨는 겁니다.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숨겨왔던, 협상 테이블에서는 숨겨왔던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의 전력이 전장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장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대회를 하거나 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진짜 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전술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이버 규범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왔고, 사실 이제 사이버 전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항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전이 그냥 해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빈발하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국가 간에 사이버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면전의 상황에서 사이버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전의 역할은 과연 어떤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전쟁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사이버전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몇 달 이제 지난 전쟁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이 분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들 자체가 굉장히 기밀이고, 그다음에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드러났을 때 또 이것이 또 전세 역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와 계신 교수님들과 학자분들이 굉장히 용기를 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아주 탄탄한 분석에 기반한 그런 논의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모아진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김소정 박사님도 이 질문을 던지셨고 수많은 학자들, 뭐 수많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러시아가 생각만큼 위협적이지 않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 굉장히 갸우뚱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은 생각보다 제한적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아니면 그 두 가지도 아니고 그냥 러시아가 이번에 그 수많은 전력의 허당 같은 그런 그 러시아의 전술이나 뭐 지휘 명령 뭐 이런 모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면 러시아가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전쟁이 아닌 그 협상의 공간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들의 환상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문이 던졌냐면 러시아가 사실은 사이버전 능력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자면 세 개 다 틀렸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러시아는 김소정 박사님이 이제 첫 슬라이드 첫 페이지에서 사실은 다 분석을 이미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설명을 이제 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그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시간 전에 가장 먼저 그 타겟으로 삼았던 그 공격의 대상이 뭐였냐면 바이셋이라는 그 미국의 위성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시, 그러니까 모든 명령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 바이셋이라는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사이버 공격으로 삼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말도 못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분석에 의하면 전시에 이루어진 그동안에 뭐 중동이나 많은 국가에서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그 규모가 작았다 뿐이죠. 지금은 전면전이라는 건데 근데 그동안 있었던 전시에 이루어진 사이버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할 만큼 했어요. 이것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그 공격들을 해왔고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이버전이라는 것이 그 전면전의 초입에서 우리가 그 사실은 뭐 저 검도도 하는데 어떤 이제 무술 같은 거를 한다고 쳤을 때 뭐 태권도든 그게 어떤 운동이든 간에 처음에 내가 어떤 전술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기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세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쓰는 전술과 첫 번째 하는 공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이버전이 이번 전쟁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분명히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러시아도 공격을 받았죠. 누구한테요? 우크라이나로부터만 공격을 받았습니까? 러시아는 이번에 사실 억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로부터, 그러니까 전쟁을 분명히 둘이 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지만, 러시아가 공격을 받은 대상은 무시무시한 서방의 수많은 미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거의 뭐 1대 몇이었을까요? 말도 못한 공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은 어마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그 공격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원하는 공격을 수행하는데 본인의 계획이 틀려진 거죠. 첫 전술이 이렇게까지 그 유럽과 미국이 반응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물론 이번 사이버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게 받은 그 지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그 부서가 우리로 치면 뭐 어디가 될까요? 네, 가규정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미니스트리가 우크라이나에 그 디지털 미니스트리가 그 얘기를 어디에다가요? 트위터에 띄웠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장관이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다가 트위터에다가 답변을 했어요. 해주겠다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한 3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썼나요? 1분. 1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토론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제가 방전에 말씀드린 건 너무너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학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좀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후반부에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이따 토론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만 그냥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는 사실 이제 심리전 쪽을 더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심리전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이번에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전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굉장히 값싼 승리를 아주 달콤하게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 그때 우왕좌왕했던 나토와 유럽과 미국을 보고 러시아가 굉장히 웃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군. 얘네들 엉망이군. 위기 대응이 엉망이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2014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제 학습 효과죠. 2014년에 졌기 때문이에요. 2014년에 제대로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하이브리드전을 공부하고 뭐 정보심리전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뭐 하이브리드전이랑 그 사이버 심리전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신기술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려서 제가 다시 옛날 공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자면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2014년에 정말 제대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했고 201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이버전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전의 측면에서 촘촘하게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해왔고요. 매년 그 사이버전을 포함한 심리전을 포함한 모의 군사훈련을 동유럽 국가들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8년 동안에 말도 못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 내가 그러면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거 이렇게 준비해왔다고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할 만큼 대단한 준비였는가 아니었는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의 날이 온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저는 점수를 매기겠냐면 한 70점은 받을 수 있었다. 준비했던 것이 허무하지 않게 끝났다. 제대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큼 이게 효과가 좀 없었던 거 아니냐? 그 적어도 치명적인 뭐 충격까지 준 거는 아니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공격과 방어에서 공격을 제대로 못했거나 뭐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방어를 제대로 잘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아서 크게 피해가 볼 인프라가 없었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과 방어의 이슈에서 보는. 근데 사실 그 이슈도 뭐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제 청중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명분이 좀 약한 전쟁을 사이버하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그런 식의 어떤 일탈적 행위를 막아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걸 같이 좀 의논해보자. 1차적으로 국제협력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는 거일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우방국이나 또는 뭐 동맹의 국들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액티비스트 그룹도 지금 편들어서 가는 그 글로벌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가 이게 힘이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였다면, 두 번째는 아마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건 이 분야에서 지금 10여 년 이상 연구해 왔던 이슈들인데, 이런 국제 규범이 무슨 역할을 했나? 예, 러시아가 이 국제 규범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건 없나? 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것들도 문제 제기 삼아 아마 던져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좋은 어떤 토론 주제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예, 점점 뒤로 갈수록 시간은 부족한데요. 우리 손한별 교수님은 뭐 8분 59초 이렇게. 7분. 네. 네, 사실은 네, 국방대학교 군사전략과 손한별입니다. 앞서 송태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국방대 어느 국방대 교수님보다 더 작전적이고 군사적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엔 어느 군인보다 더 군인 정신이 투철해 보이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뭐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송태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소영 박사님 앞선 글에도 밝히신 것처럼, 이게 또 김상배 교수님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유지하려고 놔둔 건지, 또 승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하면서 제한적인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지, 뭐 아니면 사이버와 재래식의 이 전력의 통합 자체가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일단 저는 독재 국가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이제 사이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뭐 것은 간단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국방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국방 차원에서 좀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나타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교훈은 사이버 영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영역과 융합에 있었고요. 뭐 간단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의 형태, 그리고 사이버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차 영역 시너지, 우리가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저희가 점심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이버 전이 여전히 신안보의 영역에 있는 거냐, 이미 이건 전통 안보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전의 중심 영역, 그리고 영역이 교차하는 곳에서의 사이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또 김소정 박사님, 송태훈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공격이 침공 전에 있었고요. 네 차례 정도로 보통 분석을 하던데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잖아요. 디도스 공격, 머레어 공격, 그리고 그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 허위 정보, 피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이버 공간을 굉장히 핵심적인 전장의 영역으로 잘 활용한 것이고, 그러나 또 김상배 교수님 말씀하신 굉장히 획기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 공간은 이미 전쟁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부가적인 지원 작전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 역시 전쟁이 시작되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영역으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이버전과 연계해서 정치 심리전, 송태훈 교수님 계속 연구해 주신 이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하이브리드전의 비정형성, 그리고 공방의 균형, 이 부분인데, 하이브리드전을 이야기하면서 주체, 수단, 방법, 시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목표 측면에서 혼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전의 특징은 사실은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습이 중요하고 초기 승리, 초전이 중요한데, 하이브리드전은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비정형적인 거죠. 근데 이게 정형적으로 한번 굳어지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교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2014년 크게 당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전화 다 마비되고요. 러시아 TV만 나오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도 전력망에 대한 이 해킹 공격을 해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EU와 미국 등에서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사이버 보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정형화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개념의 하이브리드 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그 개념 그리고 민간과 군사 분야, 정부와 또 민간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력이 큰 열세에도 불구하고 델타 시스템하고 스타링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이야기하기보다 사실 이것들은 상업망과 군사망이 연결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대에 있으니까 보면 한국군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 보안은 하드웨어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을 연결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무리 전시가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전시에 동원을 하고 또 이게 전시의 상업 자산들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들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 제일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양상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오늘 오신 통신학회 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사이버 전자전이 그러나 비상시성이 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계속해서 이 사이버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결국 결정적인 타격을 하는 것은 재래전이고 결정적인 타격, 물리적인 타격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전 또는 전자전과 같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기반적인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물리 영역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 영역 자체에서도 사실은 하다 보면 작전 한계점 군사용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어떻게 방어할 건지, 그 시기에 어떻게 회복할 건지라는 것들도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자경단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민간 영역이 이제 들어오면 이런 상시성은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렇지만 여튼 이 영역에서도 작전 한계점은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 회복할 시간은 필요하고 또 공격과 방어라는 것들은 분명히 사이버 영역에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규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김소영 박사님 발표문을 쭉 보면서 제가 요즘 우주를 좀 보는데 우주 규범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우주 영역은 사실 사이버 영역보다 먼저 규범화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보면 먼저 간 패권국과 거기에 따른 도전국들의 논리가 전혀 다른데 사이버 영역에서 사실 똑같이 적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소련은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비군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군사적 혹시 군사적인 그 장비들이 우주에 띄워지더라도 그게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평화적인 거야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패권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러시아가 규범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속에서 사실은 한국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미국과 함께 할 것이냐 또는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러시아와의 뜻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과도 또는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의 마련이 사실은 요원한 가운데 이 세계가 보다 치열한 사이버 영역에서의 군비 경쟁에 이미 돌입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사이버 영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또 사이버 영역에서는 사실 확장 억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 스스로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증강하려는 노력들이 규범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 이제 우리 삶의 공간으로 완전히 밀려 들어와서 이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사이버 따로 뭐 오프라인 따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색한 것처럼
사이버 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쟁 양식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수단이자 또 그것들의 어떤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손한별 교수님께서 한 5가지 정도 포인트로 나누어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플로우로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3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김소영 박사님께서 뭐 한 2, 3분 정도 리스폰스 해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라고 하신 거를 들었던 게 잘못했구나라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급한 마음에 짧게 했다가 또 2, 3분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네요. 그래도 이번에도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친구가 그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정보를 이렇게 뺀 거를 다시 이제 공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입수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물론 그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객관성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 어떻고 그리고 뭘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그 정말 러시아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였냐 아니면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이 실패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역량이 충분했고 대신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 헌트포워드 행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철도 시스템에 매레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이 미리 들어가서 매레어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난민들이 철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디도스가 발생할 때 들어왔던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그 미국이 빨리 패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가 15분 만에 승인을 해줬대요. 승인을 하고 그 국무부 예산으로 그 패치를 사고 쉘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장비를 사서 바로 보내주고 그게 8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발견하고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들이 이미 사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공격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략 계획이 해킹으로 다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의도했던 부분들은 결국 남북한이나 뭐 상황과 같이 양분시키는 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이버 공격을 하려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루트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있고 걔를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이나 전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걔를 전략이나 전술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얘네가 14년에 그렇게 했어. 성공을 잘했어. 그래서 이제 도치가 돼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다른 보복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성공을 다시 시도를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받는 데미지가 훨씬 더 컸다. 뭐 그런 추측도 있어서 지금 사실 요 내용 가지고도 논문이 수십 편이 쏟아질 내용들이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있어서 그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국정원 중심으로 락실드라고 하는 나토 CCD/COE에서 진행하는 그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별도로 지금 그 얼마 전에 참여를 해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이버스톰이라고 해서 동맹국하고 같이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장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EU가 또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게 이제 연합 훈련처럼 사이버 분야에서도 진행되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의견이고요. 그리고 망불리 이건 안 되고 규범에 있어서는 AI나 뭐 우주나 굉장히 보편적으로 국가별 입장만 있구나라는 게 좀 더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제대로 하긴 했는데 굉장히 그것보다 더 잘 대응을 하는 준비가 우크라이나 플러스 그 서방 진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뭐 가설이라고 할까요? 그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학계가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런 협력의 체계, 대응의 체계를 좀 구축해서
오히려 이런 대응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공격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는 그런 그 공격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국제적으로 해보는 자리, 그런 거 관련된 생각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보는 자리가 아마 신안보 포럼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 10분 좀 넘게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요. 사실 플로어에 여기 올라오셔서 토론을 해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도 그 길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분, 2분 정도씩 한 서너 분 정도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정미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좋은 말씀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신안보 포럼의 중요성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 이렇게 부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이버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ICT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프레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각 국가별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비할 때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아까 김소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 사회적 자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하게 이런 네트워크 자본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이런 네트워크 자본에 대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초기에 빠르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어떤 정보를 어떻게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채널을 통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네트워크 캐피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가치라는 것, 가치 규범, 가치 외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 규범 외교에 대한 인프라와 이런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전쟁이 초래했을 때 이렇게 연대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것, 기술의 동원이 됐던 커뮤니케이션의 동원이 됐던 그런 동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규범의 외교,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규범의 인프라, 가치 규범 자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프레임 전쟁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셜한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이끌어내는 어떤 자본의 동원, 가치와 규범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한 코멘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긴 한데 나중에 혹시 발표자 토론자 네 분 중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또 다른 선생님, 알리나 하고 그 다음에 양종민 박사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알리나 시만스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중인데요. 제가 우리 플로우에서는요 이제 사이버 안보 외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코멘트로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외교에 대해서 좀 언급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김소정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2022년도에 최초의 사이버 공격은 2월 15일 날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재미있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1월 달 12일 날에 러시아랑 나토 옌 스톨텐베르그 회장이랑 브뤼셀에서 만나서 거기서 러시아 이제 대표단이 절대 우크라이나를 나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
어떤 국제법적인 그런 효석을 있는 약속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토 측은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3일 지나고 나서 그게 러시아가 그것에 대한 자기 불만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엄청 큰 사이버 공격으로 표현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이버 그 어떤 중견국들 같은 나라들이 사이버 규범에 대한 외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반면에도 사이버 공격도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지적이네요. 우리가 사이버와 전쟁을 연결시키는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와 외교의 실패, 협상의 실패와 연결되는 측면에 대한 강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네요. 예, 그다음 말씀 부탁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양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토론에서였나요? 우주하고 사이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규범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제가 우주를 양쪽으로 다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국제기구 협력 쪽으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군축의 쪽으로 이렇게 봤던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이게 양방향에서 서로 다른 얘기, 어떻게 보면 협력과 이쪽 군사 쪽하고의 그 다른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규범화할 건지가 삐걱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엔에서 GG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거는 외교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도 GG나 뭐 이런 데서는 국제기구 협력과에서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군축은 이제 군축과에서 하실 텐데 거기에서 그 나올 수 있는 잡음 내지는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합의 내지는 그 기조가 결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방 차원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또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범의 실패가 전쟁의 발발을 야기한 게 아니냐. 규범이 그만큼의 제약력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신흥 규범이잖아요. 이게 이머징하는 규범, 이머징 필드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게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거고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분야에서의 그 사이버전의 빈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책임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윤민호 박사님.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 모아서 할 테니까 지금 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가천대학교 윤민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이 전쟁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러티브 전쟁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인간의 뇌 인지 영역이 이제 그 새로운 전쟁 도메인으로 들어온 것 같고 다영역 작전에서 이제 누구의 내러티브가 승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조금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법이라는 게 이제 말라 인세 사악함 그 자체로 봐가지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보편적 규범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법은 말라 프로히비툼 금지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지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전략과 작전 수레형 차원과 이제 제일 저차원의 이제 전술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규범은 이제 인지전 내러티브 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내러티브나 나의 어떤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기제로 규범이 사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철을 시키는데 사실상 이제 국제 협약이나 각 국제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이버나 우주 공간에서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의 공격 방어 도구로서의 어떤 그 규범 협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그 어프로치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적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사이버 공간의 문제인데 공간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동맹을 맺어서 공간 장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이제 도박판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버라는 도박판은 미국이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각종 기술적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기본 기초 기술들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박판의 주인이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은 이 도박판을 러시아가 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들고 나온 게 루넷 2020이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브릭스 국가들 케이블로 연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새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상입니다. 예, 재미있는 포인트를 2개 제시해 주셨네요. 내러티브 전쟁, 인지전으로서의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성격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규범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지고한 게 있어서 그걸 못 만들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규범도 만들기 위한 경쟁과 규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질문은 더 도발적인데요. 예. 판을 설계하는 권력, 미국이 쥐고 있는 판인 거고 러시아가 끌려가고 있는 이런 양상의 그 판세의 프레임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정태진 교수님.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그 우리 키예프에 있는 그 같이 외국에서 공부했던 변호사 친구인데요. 30년대 전쟁 초기서부터 뭐 저하고 계속 그 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차례 지금도 물어보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제가 그 미국 업스테이 이타카에서 같이 이제 룸메이트였는데 얘들도 그때 다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군복 입고 다 군대 갔다 왔더라고요. 갔는데 처음 전쟁 초반서부터 보니까 하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정신 상태가 우리는 러시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군사 강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는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워하질 않아요. 제일 처음에 몇 달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야 러시아가 머리 나쁘다. 지금 진흙 때문에 탱크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사이버도 이제까지 한 번도 뭐 디스커넥트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러시아하고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일 때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적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상대방을.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젤렌스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뭐냐면 실제 뭐 많은 우방국이나 유럽이 도와주고 있지만 가장 큰 우방은 젤렌스키가 주이시랍니다. 유태인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이 유태인 커뮤니티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물론 각 여러 나라에 다 뭐 정치인 경제인으로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제 견딜 수 있는 요인은 또 하나의 그 언오피셜리는 그 유태인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뭐 사기 변수, 마음먹기, 의지의 변수의 중요성, 예, 또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예,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지적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부지런히 제가 진행을 했는데 원래 정해진 시간에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플러스 알파로 우리 김수정 박사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꾸로 정태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거는 네, 유태인 큰 네트워크이고요. 그렇고 이제 그 러시아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맞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민호 교수님 말씀하신 규범으로 내러티브 수단으로 쓰고 경쟁을 하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월에 미국 국방대 이제 강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너네는 진짜 규범 만들고 싶은 거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는 초청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논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플랫폼만 만들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이제 GG나 프로세스 들어가 봤을 때 느낀 게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그걸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한다라고 포장만 해놓고 싶은 건지 거기에 끌려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다른 생각으로 좀 보고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들고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루넷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국이 2010년도 정도에는 모든 들어오는 트래픽에 이름표를 다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표를 다 붙여서
걔네가 식별해주고 걔네가 여권 주듯이 오케이 한 애들만 통신을 할 수 있고 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얘를 기술적으로 하기에 너무 한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IP 버전 6가 어쩌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아 이건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럼 그냥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접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인터넷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점심 때 얘기했던 뭐 망중립성이라는 표현이나 뭐 공공재로서 우리가 왜 그걸 더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 우리가 같이 잘 살려고 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면은 우리도 빼지 뭐. 우리도 따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충분히 또 그 판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그걸 했을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영향력이나 그 파급력하고 중국이 거기에 참여를 직접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한다라면 거기에서 가지는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랬을 때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기술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아쉬운데요. 지금부터도 뭐 한두 시간 더 얘기해야지 더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쉽지. 예, 말씀하십시오. 청중에서 나오는 말씀 뭐라 해야 되나 수준이 높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사회자 우리 김상배 교수님이 이렇게 사회를 잘 보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놀라면서요. 제가 한 가지 그냥 마지막으로 저의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밌는 키워드가 그 후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망중립성이라는 키워드도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이기도 하고요. 원래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제 정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나온 거죠.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재밌는 이슈는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재밌는 말씀 하나 해주셔서 그 사이버 도박판이라는 아주 뭐죠?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몇 번 봤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은 가버넌스는 아니고 이제 잡기술이죠. 뭐 여러 가지 잡기술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분산 탈중앙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인터넷이 뭐 어떻게 문제되지는 않고 나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컨트롤하지도 못해요 또 미국이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말씀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 도박판을 결국 설계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컨트롤을 하는 사람하고 도박판 주인하고 친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측면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러시아의 공격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이게 더 기습적이지 않으면 이미 정형화돼 버리면 상당 그 다음부터는 막기가 쉽다라는 말씀 우리 또 해주셨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다만 이제 이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 중심의 어떤 나토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어나니머스라는 어떤 이런 그룹들이 민간 영역에서 끼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또 이렇게 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실제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뭐 사이버 민병대 뭐 이런 것도 모집하기도 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어느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민간의 참여 이건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 정말 러시아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언저리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공감대 그걸 심어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전에서 이겼다고 봐야 저는 뭐 심리전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측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 교수님.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벌써 이 세션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1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흥기술의 안부족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2부 세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